여러분, 지금 주유소 전광판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기름값은 자고 일어나면 무섭게 오르고 저 멀리 중동에서는 매일 미사일을 쏘고 싸우느라 나라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왜 대한민국은 저렇게 위험하고 말 안 듣는 중동 기름만 고집하는 거야? 저 멀리 우리 혈맹인 미국에 가면 깨끗하고 질 좋은 기름이 넘쳐나는데 그냥 그 깨끗한 미국산 기름 수입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으실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중동 기름은 끊고 미국 기름만 수입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단 하루 만에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된 전국의 정유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서고 여러분의 자동차는 길거리에서 멈춘 고철 덩어리가 되며 우리 경제의 젖줄인 제조업은 그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삼성이 베트남을 버리고 인도로 떠난 결단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재앙이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저 냄새나고 질 나쁜 중동의 찌꺼기 기름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더러운 기름이 어떻게 한국을 전 세계 제조업 1등으로 만들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자본주의의 설계도를 오늘 제가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주유비 1,000원, 2,000원에 벌벌 떨던 공포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통찰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진실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2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진실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석유라고 부르는 이 검은 액체에도 엄연한 신분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 세계 석유 권력의 정점에는 세 가지 이름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입니다. 이 기름은 석유계의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황성분이 거의 없어 냄새도 안 나고 투명하며 맑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를 스위트 오일, 즉 달콤한 기름이라고 부릅니다. 품질이 워낙 뛰어나서 살짝만 끓여도 최고급 휘발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미국의 정유 공장들은 이 기름만 보면 웃음꽃이 핍니다. 정교한 설비 없이도 맑은 물 같은 기름이 콸콸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권력은 유럽의 심장인 북해에서 나는 브렌트유입니다. 품질도 훌륭하지만 이 기름의 진짜 무기는 압도적인 물류의 편의성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기름을 뽑아내자마자 바로 옆에 대기 중인 초대형 유조선에 실어 전 세계 어디든 즉각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동성 덕분에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2가 이 브렌트유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됩니다. 이 두 기름은 이른바 신사들의 기름입니다. 다루기 쉽고 깨끗하며 품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신사들과의 거래를 과감히 거부하고 저 밑바닥에 있는 세 번째 권력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시아 석유 시장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입니다. 이름은 화려한 두바이이지만 정작 두바이 자체에서는 이제 기름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두바이유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폐쇄적인 산유국들과 달리 두바이가 누구든 자유롭게 기름을 사고 팔 수 있는 개방형 시장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바이유의 실체는 처참합니다. 황성분이 가득해서 고약한 달걀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불순물이 가득해서 정교한 기계를 금방 부식시켜버리는 최악의 저질유 치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바이유는 늘 미국의 텍사스유보다 배럴당 4달러가량 헐값에 거래됩니다. 전 세계 정유사들이 저런 썩은 기름을 어떻게 써? 라며 고개를 저을 때 대한민국의 정유사들은 눈을 번뜩였습니다. 바로 저 4달러의 차이가 우리가 세계를 제패할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4달러가 우습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운을 바꿨는지 그 소름 돋는 계산법을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이 4달러의 차이는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배럴당 4달러의 처리, 누군가에게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일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에 무려 3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매일 4달러씩 아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루에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억 원입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6조 5천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년 내내 에너지 비용으로 절감하는 이 막대한 돈이 바로 우리가 중동의 저진류를 고집하는 명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품질 좋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기름을 사오기 시작하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타는 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이 2배로 뜁니다. 20대와 30대 직장인들은 한 달 월급의 절반을 주유비로 쏟아부어야 하고 40대와 50대 가장들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 잔인한 현실이 닥칩니다. 모든 물류 비용이 폭등하면서 밥상 위에 배추 한 포기와 고기 한 점 가격이 실시간으로 치솟아 실질 구매력이 반토막이 날 것입니다. 중동의 저진류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비참하고도 강력한 방어선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 4달러의 마법을 지키기 위해 지난 50년간 모든 국가 시스템을 중동 기름에 맞춰 개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논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국산 명품 기름이 아무리 맑고 깨끗해도 그것을 수입하는 순간 우리 경제의 원가 경쟁력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저렴한 중동 기름을 가져와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것이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중화학 공업을 통해 세계적인 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다리였습니다. 그 사다리를 걷어차는 순간 우리 모두의 일상은 붕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현재 이것은 낭만이 아니라 피말리는 생존 전쟁입니다. 이제 배럴이라는 단위의 비밀을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석유를 거래할 때 쓰는 1배럴은 약 159리터입니다. 왜 100리터도 아니고 200리터도 아닌 어중간한 159리터일까요? 여기에는 19세기 미국 펜실베이니아 광부들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석유를 처음 발견했을 때 담을 통이 없어서 광부들은 주변에 굴러다니던 위스키통이나 생선통을 닥치는 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를 할 때마다 부피가 제각각이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860년대에 이 통의 크기를 하나로 통일했는데 그것이 바로 159리터들이 나무통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크기였을까요? 그것은 당시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말 마차에 싣기에 가장 완벽한 크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인 남성 두 면이 달라붙어 굴려서 옮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무게가 바로 159리터였습니다. 인간의 노동력과 말의 힘이 만들어낸 표준이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석유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9리터라는 숫자 안에는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육아 소식 속의 1배럴은 사실 150년 전 마차꾼들이 땀 흘리며 옮기던 그 나무통의 무게인 셈입니다. 이 전통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전 세계의 항구와 창고, 유조선들이 이 크기에 맞추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경로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정해진 표준은 그것이 최선이 아닐지라도 바꾸는데 너무나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중동 기름 고집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중동 기름은 이토록 질이 나쁜 것일까요? 여기에는 지구의 역사와 관련된 기막힌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흔히들 석유가 공룡의 사체라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과학적 거짓말입니다. 실제 석유는 공룡이 아니라 바다를 떠다니던 미세한 플랑크톤들이 지각 변동으로 땅속에 갇혀 썩은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지금의 중동 땅은 테티스해라는 거대한 바다였습니다. 그러다 대륙이 이동하면서 이 바다가 거대한 호수가 되었고 물이 증발하면서 그 위에 수백 미터 두께의 엄청난 소금 뚜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금 뚜껑이 천연 덮개 역할을 해서 중동 밑에 엄청난 양의 석유를 가두어 주었습니다. 중동이 석유 부자가 된 비결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소금 뚜껑의 성분이 석유 속으로 스며들면서 중동 기름은 황성분이 가득한 냄새나고 끈적한 저진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기름에서 썩은 계란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라는 비명이 정유소 현장에서 터져 나올 정도였습니다. 반면 미국의 텍사스유는 깨끗한 퇴적층 사이에서 걸러져 나왔기에 투명하고 맑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소금에 절여진 찌꺼기 기름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제조업 1등 국가로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 소금 뚜껑 아래 갇힌 석유는 중동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었지만
그것을 정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고역을 기술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남들이 냄새난다고 피할 때 우리는 그 냄새 속에 숨겨진 돈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중동의 저진류가 가진 단점인 황 성분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나오는 황을 다른 산업에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찌꺼기를 보석으로 만드는 연금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유산업의 실체입니다.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저 위험한 중동 땅에 목을 매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우리 부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름이 아무리 맑고 깨끗해도 우리가 쉽게 수입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물류의 장벽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기름을 가져오려면 파나마 운하를 거치거나 긴 항로를 돌아야 하는데 최소 60일이 걸립니다. 반면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인도양을 건너오면 25일이면 도착합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 한 척의 하루 임대료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데 한 달 이상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항구들은 수심이 얕아서 200만 배럴을 한 번에 싣는 초대형 유조선, 이른바 VLCC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배로 여러 번 옮겨 실어야 하니 물류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기름보다 배달비가 더 비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반면 중동의 항구들은 수심이 깊어 이 거대한 괴물 같은 유조선들이 제집 드나들듯 움직입니다. 한 번에 엄청난 양을 실어오니 규모의 경제를 통해 운송비가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2026년 현재 물류비는 곧 권력입니다. 중동에서 오는 25일간의 항해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정유 공장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생명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일 동안 바다 위에 떠 있는 기름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자본의 잠김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 동안 환율이 널뛰고 유가가 변동하면 정유사는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중동은 그 리스크를 절반 이하로 줄여줍니다. 또한 미국의 항만 인프라는 주로 수출보다는 내수에 맞춰져 있어 우리처럼 대량의 원유를 매일같이 빨아들이는 국가에게는 물류 효율성이 극악에 가깝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게 중동은 지리적으로나 인프라적으로나 유일한 선택지인 셈입니다. 이 물류의 사슬을 끊는 것은 곧 국가 경제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정유 공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철제탑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그곳은 사실 거대한 연금술 상자입니다. 중동에서 가져온 그 냄새나는 저질류를 이 탑에 넣고 끓이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름을 끓이면 온도에 따라 나오는 성분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LPG가 나오고 그 다음이 휘발유와 등유, 경유 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나프타라고 불리는 찌꺼기 성분입니다. 과거 서구 열강들은 이 나프타를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이 끈적한 건 타지도 않고 쓸데도 없으니 그냥 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천재적인 정유 기술자들은 이 쓰레기에 집중했습니다. 이 나프타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가공해서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매일 쓰는 가전제품의 플라스틱 케이스, 자동차의 범퍼, 입고 있는 옷의 합성 섬유, 심지어 최첨단 반도체를 닦는 소재까지 전부 이 나프타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바로 이 중동산 저진류에서 뽑아낸 값싼 나프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버리는 찌꺼기로 전 세계 가전시장과 자동차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중동 기름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 공장들은 이미 이 저진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명품 기름을 넣으면 나프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프타가 없으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공장들이 멈춰서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녀도 환율이 요동을 쳐도 끝까지 중동 기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은 중동의 저진류를 먹고 돌아가는 괴물입니다. 대한민국 정유사들의 도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프타까지 다 뽑아내고 남은 끈적끈적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스팔트 찌꺼기조차 그들은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서 지상유전이라 불리는 고도화 설비를 지었습니다. 이 설비에 아스팔트 찌꺼기를 넣고 다시 한번 엄청난 고온과 고압으로 쪄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항공유와 고급 휘발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이 무시무시한 기술력이 오늘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을 세계 3대 석유 제품 수출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고도화 설비는 정유사의 이익을 결정짓는 핵심 병기입니다. 저진류를 사와서 고급류로 팔아치우니 마진이 극대화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설비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중동에 찌꺼기 기름을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상유전을 가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산 깨끗한 기름은 이런 설비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런 깨끗한 기름은 마진을 남길 틈이 없습니다.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헐값에 나온 쓰레기를 사서 명품으로 가공해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항공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여행하는 그 거대한 비행기들의 연료 중 상당수가 사실은 중동의 아스팔트 찌꺼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술이 자원을 압도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이러한 혁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에너지 대란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찌꺼기에서 불을 창출하는 이 지독한 기술력이야말로 우리가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미국 기름으로 갈아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장치 산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정유 공장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을 가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장 설계도는 처음부터 중동의 저진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산 경진류는 성분이 너무 가벼워서 우리 공장에 넣으면 압력 조절이 안 되고 파이프가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름 바꿨다가 공장 날려먹을 거냐? 라는 기술자들의 호통이 빈말이 아닙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 공장을 전면 개조하지 않는 한 수입선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스템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동이라는 궤도에 올라타 있습니다.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 기름을 쏟아내도 우리가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중동의 산유국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안정적인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로비를 펼칩니다. 장기 계약을 통해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위기 상황에서 물량을 우선 배정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 번 형성된 공급망은 이토록 견고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존도는 위기 상황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대한민국 경제가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이미 대비책을 세워두었습니다. 비축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대체 항로를 연구하며 기술적으로 더 열악한 기름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단련된 민족입니다. 중동의 불안함은 오히려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족쇄를 우리는 불을 만드는 열쇠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유 시장의 흑막을 이용한 실전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이제 미국 WTI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정유사와 화학사의 실적에 직결되는 것은 두바이유 가격과 복합 정제 마진 지표입니다. 정제 마진이 배럴당 $5를 돌파할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연금술사가 돈을 쓸어 담는 시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찌꺼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단순한 정유주가 아닌 고도화 설비와 화학 소재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에 주목하십시오. 나프타를 가공해 반도체와 전기차와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미래 부의 주인공입니다. 기름을 단순히 태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름을 쪼개서 첨단 소재로 만드는 연금술사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의 주식시장은 바로 이 기술 격차에서 승부가 갈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동에 미사일이 날아다닌다고 겁먹고 패닉셀 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증명합니다. 에너지 위기는 언제나 일시적이었고 그 위기 끝에 대한민국의 정유 기술은 더 강해졌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우량주를 주워 담을 현금을 꺼낼 때입니다. 현금 30%를 항상 확보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의 불길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투자자에게는 일생일대의 박앤세일 기간일 뿐입니다. 결국 석유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는 무기로 정면 돌파해왔습니다. 중동의 저진류를 고집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큰 이익을 뽑아내려는 지독한 생존 본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지만 전 세계 하늘을 나는 비행기 연료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공급한다. 라는 이 자부심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경제적 파고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석유의 진실을 알고 있다면 막연한 공포에 영혼을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의 흐름은 언제나 신뢰와 기술이 만나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금술사들이 저 위험한 중동 땅에서 어떻게 부를 캐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가 어떻게 우리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지 이제는 여러분도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길고 묵직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경제적 통찰력을 가지신 위대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부의 대이동 속에서도 오늘 배운 이 기름의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영상 끄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나는 앞으로 석유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나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과 생각을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록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첫걸음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는 강인한 부자의 마인드로 완벽하게 승리하십시오.